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반등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다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이 또 3대 지수를 반등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수의 흐름이 또 파월 의장의 그 연설과 맞물려서 이렇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파월 푸시 작동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다지 시장 끌어올리는데 노력하는 모습은 아닌데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3대 지수 모두 0.5% 이상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제 여전히 좋은 수준이고 노동시장도 견조하면서 인플레이션도 목표율 2%에 가까워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파월 의장이 좋게 얘기함으로써 좀 흔들리던 뉴욕 증시 끌어올렸고요. 비농업 부문 고용도 시장 예상치에는 못 미쳤지만 1월에 비하면 나아졌습니다. 다만 광의 실업률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다소 논의가 있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을 자극할 변수는 많고 변동성이 큰 상황이니까 이번 주도 좀 더 이렇게 조심하면서 시장을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0.5% 가까이 떨어지면서 2,560선, 그리고 코스닥도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만 개인 투자자가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특히 오후 2시쯤에는 이제 물량들이 좀 많이 출현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계성 매물들이 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 첫 거래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유럽 각국이 방위비 지출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전망과 또 폴란드 대통령의 칭찬까지 더해지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방산주와 빅테크들마저 뛰어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그러한 쪽에서의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트럼프가 내린 시장, 파월이 다시 살렸습니다. 정초반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과 약한 고용 지표에 급락하던 시장은 파월 의장의 경기 낙관론에 급반등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살릴 것이라는 트럼프 풋 기대는 사라졌지만 이제 파월 풋이 이를 대신할지 주목됩니다. 우선 마감 상황부터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다우지수는 0.52%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6%, 0.71%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각각 1.59%, 1.92% 오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은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만 홀로 상승했는데요. 브로드컴은 AI칩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공개하자 8.64% 뛰었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를 향한 반감이 확산하면서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막판 상승하는 데 성공했지만 장 초반에는 경제 지표부터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시장에 불안감을 안기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지표부터 보면 2월 고용보고서는 전월 대비 15만 1,000명 증가하면서 예상치 16만 명을 밑돈 것으로 나왔습니다. 1월 고용에 비해서 늘어나긴 했지만 1월 수치도 하향 수정된 수치입니다. 또 실업률은 다시 4.0%에서 4.1%로 올랐는데요.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줄어든 가운데 취업주 수가 줄면서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헤드라인 실업률보다 더 포괄적인 광의의 실업률이 0.5%포인트 급등하면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반적인 노동시장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관세 불확실성을 키웠는데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캐나다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단연간 목재와 낙농 제품에서 우리를 갈취해왔다면서 만약 250%에 달하는 이 관세를 없애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슨의 재무장관은 트럼프 풋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트럼프 풋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좋은 정책을 펼치면 위쪽으로 트럼프 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시장 상승을 위해서 따로 개입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미국의 거시경제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장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며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고요.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2%의 목표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점에 대해서는 심리지표가 최근 몇 년간 소비 성장에 있어 좋은 선행지표가 되지 못했고 또 아직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 불안감이 일부 진정됐습니다. 고용보고서에 하락하던 국채 수익률은 파월 의장의 낙관론이 나온 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백악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매입하진 않겠다고 밝히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또 오늘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2차 보복 관세를 개시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더 위축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8만 1,000달러대까지 떨어졌고 업비트에서는 오전 7시에 1억 2,100만 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완화되면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67달러, 7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최고 실세로 꼽히는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폭력 사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테슬라 관련 시설에서 최소 12건의 폭력 행위가 발생했는데요. 화염병을 들고 와 투척하는가 하면 반자동 소총을 난사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와 정부 혈부 수장 자리를 깨찬 뒤 연방 공무원 해고를 주도하고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킨 손동작을 하거나 유럽의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등 도발적 행보를 이어가자 머스크에 대한 강한 반감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반응도 냉랭합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한 이후 7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시총은 고점 대비 우리 돈 1,000조 원이 증발했고요. 상장 이래 15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이라는 늪에도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큰손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들에 은밀히 거액의 뭉칫돈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신분을 감추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xAI와 뉴럴링크, 스페이스X 같은 머스크의 비상장 기업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체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미국 정치권에 대한 중국 자본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력을 받았나 싶던 애플의 인공지능 계획이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AI를 탑재한 음성비서 시리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화 기능 출시를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짧게만 언급했습니다. 해당 기능은 발표 당시 때만 해도 팀 쿡 CEO가 직접 나서 단순한 AI가 아닌 애플의 다음 도약을 위한 단계라고 평가할 만큼 회사 인공지능 로드맵의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블룸버그의 애플 전담 기자 마크 거먼은 최근 애플의 AI팀이 리더십과 엔지니어링 문제 등 광범위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전하면서 가뜩이나 경쟁사에 비해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연기로 격차가 한층 더 벌어지게 됐다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해온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파트너십에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에 소프트뱅크 등 다른 기업들과 손을 잡고 나서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오픈 AI와 경쟁할 새 AI 추론 모델을 개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내부적으로 마이로 불리는 AI 모델에 대한 훈련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성능 면에서 직접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올라왔고 이를 통해 오픈 AI의 AI 모델을 직접 만든 추론 모델로 교체하는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머스크의 xAI와 메타, 중국 딥시크 모델까지도 테스트하고 나섰는데 두 회사 간 파트너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어서 이들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나서자 TSMC의 미국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콘에서 전략 담당 부사장을 지냈던 린웨이 주주프는 이 같은 시나리오의 하나로 TSMC의 분할을 통한 미국 내 독립회사 가능성을 주장했는데요. 특히 미국이 반독점 조사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TSMC 주식의 약 70%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 보유분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미국인 주주 주도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덧붙였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덕에 미국이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5년 뒤 22%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됐고 같은 기간 대만은 71%에서 58%로 한국은 12%에서 7%로 줄어들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철강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철강 생산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중국 최대 연례 행사인 양회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철강 생산량을 관리하고 산업 구조 조정과 규모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개최된 양회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철강의 생산 감축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철강제도 감소하면서 국내 철강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한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관련한 수혜 기대감도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포스코 스틸리온 17.46%, 현대제철 8% 넘게 올랐고요. 포스코홀딩스도 7.28%, 한국철강 3.19%, 고려제강이 3%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광반도체로 불리는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주가 날아올랐는데요. 실리콘 포토닉스는 반도체 간 데이터 통신을 전기에서 빛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신호 처리 속도를 10배 이상 높일 수 있어 차세대 파운드리 생산의 필수 공정 기술로 평가됩니다. 현재 TSMC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2나노미터 공정과 함께 실리콘 포토닉스 등 차세대 공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TSMC를 빠르게 따라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소식에 퀄리터스 반도체가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실리콘 포토닉스 응용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술 개발 상태를 마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관련주 더 살펴보면 MD바이스, 코스닥 상장 첫날이었죠. 33%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퀄리터스 반도체 22.68%, 어보브 반도체와 리노공업이 4% 넘게 올랐고 DB하이텍도 3%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방산주도 연이어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 또 유럽의 방위비 증강에 이어 또 다른 호재가 전해졌는데요. 정기선 HD 현대 수석 부회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CEO와 인공지능 조선소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양사는 AI 기반 방산 솔루션이 한미 양국의 안보 전략의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방산 분야에서 양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K방산 전체적으로도 전망이 좋습니다. JP모건이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유럽과 중동이 방위비를 늘리면서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우선 추천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등을 꼽았는데요. 현재 유럽 내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 중인 만큼 관련 수주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파이버프로가 16% 넘게 올랐고 하나시스템 10.1%, IT세넨텍 9.52%, 호재 있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82%, 한화도 6%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고전했던 2차 전지주도 상승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급망 우려로 낙폭이 컸던 2차 전지주에 다시 투심이 모였는데요. 우리 기업 가운데 LG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등은 캐나다의 공장을 가동 중이거나 짓고 있어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었죠. 그러나 관세 유예로 당장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거란 안도감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5일부터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서 각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차세대 배터리 등을 전시한 것도 기대감을 모았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또 SK온이 지름이 46mm의 고출력, 고용량 원통형 배터리를 선보였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LG화학 7.51%, 솔브레인이 6.25% 시세 분출했고요. 포스코퓨처엠 4.2%, 에코프로비엠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3%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 2600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부과와 철회 사이를 계속 오락가락하자 국내 증시도 갈팡질팡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분들의 피로감이 쌓인 가운데 이번 주도 관세 이슈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겠습니다. 전일장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상품의 관세를 한 달간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시장이 안도하기보다는 피로감을 호소하며 투매로 대응한 영향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된 부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6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기관도 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의 낙폭 확대를 막았습니다. 연기금도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됐고요. 개인만 홀로 1,900억 원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460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더불어 개인도 66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만 기관이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선 업종별로 희비가 갈렸습니다. 상승부를 가장 강하게 킨 건 10위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8% 가까이 급등하면서 다시 시총 10위권에 진입했는데요. JP모건이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은 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크게 빠졌었기 때문에 우려가 컸는데요. 삼성전자 1%대 낙폭을 기록했지만 SK하이닉스는 보합으로 선방했습니다. 낙폭이 컸던 건 제약 바이오 쪽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시총 1위 알테오젠이 5.6%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 기여도가 컸습니다. 더불어서 삼천당 제약과 리가캠 바이오, 파마 리서치 등도 동반 하락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대표주는 반등했습니다.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원 40전 오른 1,446원 8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가 부각된 영향이었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미국의 2월 고용 지표로 크게 출렁인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반영하며 1,450원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다시 1,450원대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다시 커진 만큼 환율은 대내외 이슈에 따라서 이번 주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물가지표와 관세 정책 등이 증시의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내일 밤 미국의 1월 구인이직 보고서를 시작으로 수요일 밤에 나올 미국의 2월 CPI, 목요일에 2월 PPI, 그리고 금요일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의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관세 이슈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중국이 미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행하면서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요일에부터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12일 수요일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들어 부과한 관세 중 한국산 제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첫 사례로 대미 수출 차질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변동성도 커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현지 시간 내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평화협정 회담을 갖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한일 수소협력 행사와 중국의 뷰티 박람회도 예정돼 있으니 수소와 뷰티 쪽도 체크하시죠. 한편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가 또 주목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를 협상 카드로 관세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도 보도된 만큼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강한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거래가는 한국거래소 마감가를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이 정해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5종목부터 확인하시죠. S-오일 오늘도 상승부를 켰습니다. 1.57%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58,100원입니다. LG U+가 0.47% 강세로 1,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일기획도 0.34% 상승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7,550원으로 집계됩니다. 롯데쇼핑 보합이고 코오롱인더가 1.31%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33,950원입니다. 코스닥 5종목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1%가량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63,100원입니다. SFA가 0.66% 상승하며 거래가는 19,910원. 동국제약 1.6% 상승 중입니다. 1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컴투스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43,8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골프존까지도 0.3% 강세로 현재 거래가 61,100원입니다. 여기까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 성장성에 대한 낙관론을 유지하면서 강세로 마감했죠. 파월의 낙관론이 뉴욕 증시에 이어서 우리 시장 상승도 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뉴욕 증시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보통 이제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서머타임이죠. 네. 그러면 이제 당장 오늘 밤 10시 반부터 이제 미증시가 시작이 되는 거고. 오늘부터 그럼 그렇죠. 서머타임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또 일요일 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도 했잖아요. 여기서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예.
뭐 특별한 내용이 거기서 지금 이제 미국 주식시장 떨어지고 미국 경기도나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았더니 그 미국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고 미국 부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다. 이런 거기서 식으로 나온 해석을 얘기구나. 했습니다. 고통 그렇게 없이는 또 얻을 그렇죠. 게 얻는 것도 없다. 예. 그러네요. 확실히 일기 때하고는 다른 어떤 스탠스가 느껴지죠. 그렇죠. 또 지금 경기가 좀 둔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은 또 자기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전 정권 또 핑계도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결국에 미국이 다시 좀 강해지기 위한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지금 뭐 시장 측면에서는 뭐랄까 진짜 한치 앞을 못 내다보겠네요. 미국장 주말에 그렇게 막 뭐 파월의 힘이 됐건 뭐가 됐건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는 또 지수 선물 흐름이 한 0.8% 마이너스 1% 네네. 나스닥은 그래서 또 이 뭐지 싶은 생각이 들고 네. 환율도 NDF 시세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우리 지난 주말 끝난 장에서 크게 다를 바 없었는데 또 뭐지 싶을 정도로 또 현재로서는 뭐 한 5원 정도 높은 49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시장이 지금 뭘 알고 움직이는지 그냥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지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변동성은 진짜 큽니다. 예. 예. 그래요. 이번 주도 또 한번 미국 먼저 해서 또 풀어나가 봐야죠. 뭐. 네,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요즘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민앵커도 정리해 준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특히나 저는 이렇게 싶었던 게 지금 말 언급했던 그 박스 인터뷰보다도 그 뭐였죠? 행정명령 하나 서명하면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혹시나 저 뭐 시장 경기 침체 이거 가능성 뭐 이런 얘기하다가 나 요즘 뭐 주식시장 보지도 않는다 이 얘기했던 거 하고 그리고 베센트 장관 말에서의 트럼프 풋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 풋은 없는데 우리가 정책을 잘하면 새로운 또 용어 그게 결국 트럼프 콜이 돼서 상승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또 베센트 장관의 그 해독 기간 디톡스 기간이 필요하다. 톡스 피리어드, 디톡스 디톡스 피리어드. 예. 그동안에 바이든 때 너무 이 정부 지출 여기에 시장이나 경제가 중독돼 있는데 이제 거기서 프라이빗 쪽으로서의 스펜딩 정상적으로 가야겠다. 야 이거 약 끊으란 얘기인데. 약간 예? 어디 가다 놓고 이제 약 끊으란 얘기인데 그 금단 정상회가 엄청날 것 같은데. 지금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네. 사실은 저도 이런 인터뷰 할 때 네. 적당히 조정은 있지 않겠냐라고 네네. 그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심하게 급작스럽게 빠지리라는 생각은 사실은 못했었고요. 네. 그런데 뭐 디톡스 피리어드 딱 적당한 내용인 것 같고 이따가 소개드리겠지만 스캇 베센트가 요새 네. 네. 하루 이틀 막 여기저기 가면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그 시장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저는 그 지난주가 거의 그 변동성이 극단에 거의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피크아웃을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예. 아울러서 말씀이 나오신 김에 제가 사실은 투자자 교육을 할 때 예. 쓰는 차트를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요? 네. 지금 띄워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어를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쓰면 예. 네. 다이카토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분법. 이분 다이카토미 두 개의 체제로 이분법. 네. 제가 이제까지 경제를 볼 때는 항상 이 경제라고 하는 게 금융 경기 부문하고 실물 경기 부분이 구성이 돼 있죠. 근데 그래프에서 보여준 것처럼 빨강색이 금융 경기를 반영한다고 하면 이 감청색이 이제 실물 경기를 반영한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짧은 경험으로 보면 이 금융 경기를 반영하는 그 안에는 주식시장도 있을 것이고 금리도 있을 것이고 유동성도 있을 것이고 이런 그 금융 경기가 항상 이 단기적으로 출렁출렁하고 할 때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언제 얼만큼 빠지고 얼만큼 오를 거냐라는 건 사실은 모르죠. 예. 그런데 조금 더 길게 우리가 뭐 3년, 5년 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 한 2년 정도만 확장을 해놓고 보면 저 감청색 그래프, 실물 경기 펀더멘털이 항상 수렴을 하는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찾아뵐 때마다 펀더멘털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 펀더멘털이 어떤지를 봐야 네. 결국은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뭐 저가 매수 기회를 삼는다든가 아니면 이게 부정적으로 갈 것 같으면
뭐 단기적으로 좀 현금 비중을 늘린다든가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펀더멘털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럼 역으로 그 전에 계속 나왔던 이제 경기와 관련된 심리 지표 자체는 크게 고려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매번 사실은 저희는 그 PMI 지표라든가 예, 예. 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표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사실은. 그 시장이 좋을 때는 거의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가는 지표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심리가 좋아야 소비가 일어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거 꼭 그렇지는 아닙니까?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리는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일단 얼어붙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실물 경기에 어떤 하드 데이터로 연결하는 거는 네. 항상 그렇게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 경험적으로도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조금 더 그 예. 부연 설명드리면 지난주에 스캇 베센트라든가 뭐 제롬 파월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런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체질 개선에 대한 지금 과정이다라는 거를 점점 이렇게 시장한테 던져주고 있는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꼭 그렇게 성공하십시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미국 경기 펀더멘털이 더 강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단기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니까요. 네. 네. 지금 보여주신 저 장표에서 이제 빨간색이 금융 경기. 를 반영하는 그래프라고 그냥 좀 제가 개념화하느라고 도식화를 좀 해본 건데요. 굳이 이제 말을 바꾸자면은 저 정책 당국자들이나 저 경제 관련 언론에서 다루는 저쪽이 빨간색이 월스트리트고 이 감정색 검은색 쪽이 메인스트리트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될것 보면 같습니다. 되겠는데 네, 네. 지금 그러면은 우리 이 대표님 보시기에 실물 경기는 괜찮다? 미국 아주 이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심리 지표에 굉장히 많이 불안했고 네. 우려감이 있잖아요. 네, 지금. 네. 근데 실제로 몇 개 안 되긴 합니다만 뭐 산업 생산이라든가 예. 우리가 리테일 세일즈 전달 굉장히 안 좋아서 걱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 같은 날 발표된 산업 생산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한 달 전만 해도 물가가 굉장히 뜰 것처럼 막 그 CPI, PPI 때문에 고민했지만 일주일 있다 발표된 PCE는 또 안정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예. PCE가 CPI나 PPI보다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라는 게 FMC의 지표인 것이고 예. 실제 PCE 안정되면서 그날 뭐 하루긴 했지만 관세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예, 예. 전체 흐름을 바꾸진 못하지만 그날 또 안정됐었단 말이죠. 주말에 고용지표 나왔잖아. 이것도 네. 좀 저는 해석을 고용지표 해봐야 될것 전반적으로 같아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딱 골딜락스 영역에서의 그 고용지표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5만 건, 15만 1천 건이라고 하는데 예상치가 한 15만 9천 건 정도. 예, 그 정도 경기 침체 우려할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파월 의장의 뭐 연설이 그렇게 시장을 돌려 세울 만한 어떤 알맹이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이라는 네. 게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심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뭐 2, 3주 전만 해도 제롬 파월 별로 말 신경 쓰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예, 모처럼 등장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지만 네. 저는 제롬 파월이 그 FMC 하고 나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코멘트를 할 때는 그분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경제 펀더멘털이나 물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시는 거 보면 항상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분이 예견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전역에 12개의 지방 연은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무원들이 아주 그 경제나 파이낸셜 쪽의 전문가들이 온갖 실질 데이터들을 다 긁어서 가공을 해서 통계를 내고 보고하는 정수가 제롬 파월이란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실제 알토란 같은 데이터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미리미리 이렇게 흐름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분이 지난 3주 전이네요. FMC 마이뉴트 발표됐을 때 그 연초 물가 효과 의미가 별로 없다. 해석하기 어렵다. 이런 멘트를 날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는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있다. 실제 그 이후에 발표된 PCE 안정적으로 나왔고 뭐 그런 흐름들을 보면 그 지난주에 제롬 파월 때문에 시장이 막 기조가 바뀌는 이것도 사실은 조금 확실히 심리가 약해져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볼 생각은 안 하지만 평소에 제롬 파월이 하는 경제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신뢰를 하고 있죠. 네. 저기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경제가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뭐 연준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서두른다는 의미가 어느 쪽으로 금리 인하 뭐 금리를 네. 빨리빨리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아직은 쪽으로? 없다. 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내용이 이 경제 펀더멘털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도감을 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스캇 베센트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낮추겠다라고 하고 사실 트럼프도 지금 뭔가 재정 적자, 정부 부채를 감안하면 이자 비용을 낮추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제롬 파월하고 지금 스탠스가 약간 다른 건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르다기보다는 네. 정부라고 하는 게 여러 창구가 있죠. 경제를 이렇게 조절하는 뭐 이분 유동성을 조절하는 창구만 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역내포 창구라든가 뭐 TJ라고 그래서 재무부에서 일반 계정에서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런 창구들이 많은 것처럼 정책도 지금 그 백악관에서 하는 정책은 10년물 금리가 금리라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좀 네네네네. 워낙 이슈가 많아가지고 금리라고 하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정책 금리가 있고 시장 금리라는 게 있죠. 네. 정책 금리가 왔다 갔다 할수록 거기에 주로 연동을 많이 하는 거는 단기 금리입니다. 뭐 3년 금리 또는 5년물 금리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미국 같으면 지표 금리가 10년물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뭐 자동차 대출을 한다든가 모기지 대출을 한다든가 이런 시장에서의 그 실제로 통용되는 금리라는 게 10년물 금리에 연동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캇베센트가 3주 전에 10년물 금리를 콕 집어서 이걸 조절하겠다고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스캇베센트가 확실히 이 트럼프를 그 가정교육을 잘 예, 시키고 예,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여담으로 한 적이 네. 있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0년물 금리 잡겠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또 스캇베센트가 얘기한 거 보면 이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이든 정부 때 상위 10% 부자들한테 주로 혜택을 많이 주면서 그분들의 소비에 의해서 끌려가는 아주 기형적인 경제를 만들었다면 경제 구조를 만들었다면 우리 정부는 하위 50%에 조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중산층 이하의 예, 분들의 예. 배를 불려주겠다. 그게 시작이 10년물 금리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들의 예. 이 집을 살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높여주겠다. 그게 시장 금리를 낮춰주게 되면 모기지 금리도 지금 그러면서 많이 낮아지는 않았지만 뭐 한 3 틱스 정도만 낮아진 것 같아요. 네. 어쨌건 그러면서 모기지 신청 건수가 또 늘어나고 예. 이제 이런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걸 낮춰야 집을 사겠다는 움직임도 좀 그럼요. 회복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차도 펀더멘탈 바꿀 수 아니겠습니까? 있고, 오토론이든 모기지론이든 전부 맞습니다.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금리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변동성하고 상관없이 펀더멘탈 견지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좀 아주 그 단기적으로 주식이 막 팡팡 뛰는 이런 조치는 아니지만 이 체질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가는 이런 조치라는 의미에서 저는 유의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그러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재무장관의 그러한 생각을 갖다가 자꾸 거스르는 게 요즘 이제 독일 쪽에 유럽 쪽에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면서 미국도 내려가다가 끌려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파월 의장도 같은 말이면 저렇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국채 수익률은 또 뛰는 쪽으로 그러게요. 좀 서로 좀 안 맞아요 둘이 케미가. 제가 말하는 게 딱 그 포인트예요. 약간. 파월하고 트럼프하고 쪽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네. 트럼프 말에 좀 신뢰를 줄 거냐, 제롬 파월의 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수립할 거냐, 저는 제롬 파월의 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파월 수립할 쪽에 것 같습니다. 맞춰야겠다. 왜냐하면 이분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으시잖아요. 정치적?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제의 흐름이나 경제 이 펀더멘탈 체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예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이충광 대표님 생각보다 순수하시다. 제롬 파월 같은 제롬 파월이라기보다도 연준 의장 같은 자리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이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건 정말 순수하신데요. 그분의 어떤 그 제롬 의장으로서의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저는 신뢰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저 역시도 대학원에서 뭐 국제 정치를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뭐 독일 문제라든가 뭐 중국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문제도 결국은 이게 미소 이 투탑의 싸움이거든요.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그 기준 중에 굳이 트럼프냐 제롬 파월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롬 파월의 코멘트 후 시장을 보는 관점을 제롬 파월의 관점을 더 참고를 많이 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근데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난주가 어떤 시장 변동성의 극치 최고존을 지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니 이제 금요일 날 그렇게 극적 반등이 나왔으면 오늘 늘 보듯이 이 시간 무렵에는 사실 미국 증시 3대 지수 지수선물 보면은 거의 약보합 내지 강보합에서 머물러야 되는 시간대인데 지금 나스닥이 한 200포인트 넘게 이렇게 막 빠지는 걸로 선물이 나오니까 이제 아직도 싶은데 그 지금 약간 이 빅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 지표는 어떻습니까? 뭐 스큐라든지. 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이 빅스 지수는 뭐 S&P 500의 종가 기준으로 수치로 나타내는 예. 거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스파이크 된 모습을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근데 반면에 이 다음 페이지 스큐 지수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큐 지수를 근한 20년 동안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스큐 지수라는 게 시장의 예견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조금 한번 이제까지 설명을 먼저 네. 해주시고 가시죠. 스큐 지수라는 게 뭐냐면 이제 블랙스완 지수라고 해서 네. 블랙스완이라는 게 이제 흑조라고 해서 거의 일어날 검은 백조 말이 안 되죠. 검은 백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소한 네. 낮은 사건들을 넣고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예. 이 블랙스완 지수라고 하는 것이 옵션 시장에서 외가격이죠. 외가격. 예, 등가격, 외가격, 내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격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영역 네. 내에서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고 외가격 아웃더머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상 외에 그러니까 빠지든 폭등을 하던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라는 곳에 옵션 매매하시는 시장 참여자들이 한번 걸어 놓는다는 얘기죠. 네. 그 외가격의 옵션 매도, 풋옵션이든 콜옵션이든 네. 매매 또는 매수 포지션을 갖고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향후에 한 달 정도에 예. 이 내재된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선행력이 높아요. 근데 지금 이 스큐 지수라고 하는 것이 이전 스파이크한 이후에 급작스럽게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드라마틱하게 항상 빠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선행력이 높기 때문에 스큐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시장 변동성이 크다는 오르든 빠지든 오르든 굉장히 빠지든. 큰 폭으로 움직일 거라는 걸 선행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네. 최근 게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위 전문가라고 하면 틀리던 맞던 뭔가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로만 그냥 이제 지난주 좀 극단의 변동성은 잦아질 것 같다는 말씀보다 이런 스큐 지수 같은 거를 보면 또 선행력이 굉장히 경험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난주가 거의 이제 이 변동성의 피크였던 시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신다. 네. 또 역으로 보면 저러다 또 튀어오를 수도 있겠네요. 예, 또. 그 변동성 자체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금요일 날도 극적인 반등이 나왔었지만 또 오늘 또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말씀이 나온 김에 저는 한 4월 2일까지는 이럴 것 같아요. 4월 2일. 4월 2일이 이제 보편 상호관세를 그때 네. 구조적으로 때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조금 길게 보면 그때 오케이 알았어 이제 이렇게 상호관세 때리는구나. 그 이후에 또 뭔가를 때릴 뭐 어떤 관세에 대한 어떤 조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길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 진짜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왜 4월 2일이야? 4월 1일이 만우절이라서 그런가 했더니만 트럼프 대통령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저럴 때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정민의 그 에이 싶었는데 진짜 트럼프, 제 말을 안 믿으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더라고. 아, 진짜 4월 1일은 그랬다니까요. 훌스데이 네. 만우절이니까. 그래서 4월 2일. 참네. 네. 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잠깐의 미국의 경기 둔화를 그러니까 일부러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앞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밤 12시 그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이고 출렁이고 또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부의 회복을 위한 전환기다. 지금 불가피한 조치다. 미국 경제를 조금 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본인도 지금 일시적으로 경기가 약간 둔화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감안을 하고 있겠죠. 감안하고 있다. 네, 네. 그러면은 사실 또 올해 보니까 미국의 정부 그 부채 만기가 많이 도래한다고 해요. 올해부터 이제 많이 도래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또 리파이낸싱을 하려면은 금리가 낮은 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예, 유리한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제롬 펄은 계속 경기 좋다고 하니까 이게 좀 결이 다른 거잖아요. 또 이게- 재정 적자도 또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네. 제가 애드업하고 나가면 주식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네. 보통 일반 투자자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분 PB 분들도 그런 분들이 네네. 있으세요. PB 분들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워낙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네. 주식이 흔들리면 경기가 따라서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주식은 경기 펀더멘털을 나타내는 선행 지표 수십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펀더멘털이 실제 경제 흐름이 어떤지를 보고 네. 이걸 반영하는 게 주식이란 말이죠. 대신 주식의 흔들림은 좀 빨리 오죠. 이러니까 이제 조금 좀 착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앵커님께서 지금 제가 절대 앵커님 네네네. 견해에 평안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제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걸 저는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들을 제가 좀 불식시키고 싶어요. 예, 예. 제가 지난주까지는 워낙 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 제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방송을 나가는데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네. 내일도 나가야 되고 뭐 하는데 네.
이제부터는 그 투자자분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네.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는 걸 제가 증거로 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이 그래프를 네. 소득 소비 PCE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PCE 개인 소비 지수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보시는 지난주에 28일 날 발표된 PCE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득은 또 늘어나고 있어요. 파란색 PCE는 빠졌는데 그 회색하고 빨간색 디스포서블 인컴,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실제 개인 소득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3월부터 저는 소비 다시 평년 패턴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 노동시장 나쁘지 않았죠. 지난주에 물론 워낙 관세 때문에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U6라고 하는 것까지 막 들추고 나옵니다. 평소에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 광의 실업률이라고 하는. 네네. 예,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실업률 4.1로 뜬 거 이거는 U3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업률 하부 지표가 U1부터 U6까지 예, 있거든요. 예, 이런 것까지 예. 굳이 설명을 드려야 될까 하는 느낌을 좀 갖고 있고 너무 이 실업률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발표는 보통 안 되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게 모기지 연체율이라든가 하이힐드 스프레드, GDP 대비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아주 진성 데이터 아니겠어요? 모기지 연체율이 지금 1.77% 정도 됩니다. 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 중에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자금을 조달할 때 힘든 기업들의 국채 대비 얼마나 자금 조달할 때 스프레드를 얹어주느냐 금리를 이게 지금 2.83 정도 돼요. 이것도 살짝 단기적으로 뜨긴 했습니다. 2.6 수준까지 갔다가 2.8로 살짝 뜨긴 했거든요. 이거조차도 평년 4에서 한 5% 정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 여건 굉장히 탄탄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GDP 대비 가계부채 그 글로벌 파이낸셜 그러니까 금융위기 당시에 100%가 살짝 넘었다가 지금 71%대로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네. 경제 주택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봐야 우리가 실제 펀더멘털이 나쁜지 좋은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언급 살짝 드렸지만 지지난주 발표된 산업 생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PMI 지표조차도 S&P 글로벌 PMI 그 서비스가 58포인트 수준에서 50포인트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우려를 했지만 반면에 제조업은 2, 3년 내내 안 좋았다가 다시 확정률을 들어섰단 말이죠. 이것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지금 제조업을 리빌드업, 재건하겠다는 거에 또 같은 추세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하는 건 괜찮지만 네네. 실제 경기가 지금 부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죄송합니다. 모습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죠. 야, 지금 저 화면은 지금 이 대표님의 그 설명 갖다가 그야말로 극명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네요. 그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할 때는 저 세 개의 그래프, 뭐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제일 위에 있는 오렌지색이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가운데 있고 모기지 연체율이 다 치솟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치솟는 게 셋 중에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좀 심리적인 거품이 좀 상황에서. 빠지고 있다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거품이 같고 빠지고 있다 정도. 저런 지표들이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진짜 주식 포지션을 좀 줄여야 되겠죠. 네. 저희도 이번 주에 주식 포지션을 줄이지는 않고 지난주 말씀이 나온 김에 그 독일이 지금 이제 예. 헌법까지 예외 네, 규정을 도감해서 그러게요. 이제 가버먼트 스펜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금리는 뜨겠지만 예. 관련 산업은 주가가 튀고 있죠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경기가 아직 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네, 저희도 좋아질까요? 그래서 포지션을 조금 그쪽에 포지션을 가져갈 독일 생각입니다. 쪽으로. 네. 선행적으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 예. 하우스는 참고로 시장을 배팅하고 싶진 않고 예. 대응을 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야 히트레이쇼가 높더라고요. 조금 덜 먹더라도. 그래서 이번 주 초에 독일 포지션이나 유럽 포지션도 조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그러고 보니 갑자기 막 그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뭐 그냥 평면에 지도가 됐건 이렇게 지구본이 됐건 그동안에 미국, 일본, 뭐 가끔씩 중국 요렇게 해서 뿜어내던 유동성이 유럽으로 갔네요. 네. 이제 유럽에서 막 뿜어낼 차례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정부 지출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뭐 독일만 해도 5천억 유로를 5천억 유로 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유럽 하는- 전체적으로 예. 최소 8천억 유로를 뿌리겠다는 거고 예. 그럼 경기는 살아나는 것이다. 경기는 둘째치고라도 주식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8천억 유로면은 이게 거의 8천억 1000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8천억 달러보다 더 큰 거예요. 암만 그래도 1.08배는 꼭 해줘야 되니까. 1000조가 넘는 금액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 찾아뵀을 때만 해도 유럽 증시 떴는데 독일 네. 지표 보니까 부진하다는 말씀을 네, 드렸지만 맞아요. 그 이후에 지금 헌법까지 예외 조항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진심이란 얘기거든요. 예. 또 독일 하면 저력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많이 좀 지지부진했고. 그리고 시장은 진짜 잘하는 게
트럼프 당선이 유력할 때부터 유럽 방산주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작년에도 그렇게 유럽 증시 좋았고 금년에도 좋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국방 쪽으로. 이게 예. 트럼프 이펙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네, 트럼프 이펙트, 이펙트. 효과라고 이펙트. 보고 아, 있는데 예. 뭐 생각난 김에 계속 예, 말씀드리면 예. 젤렌스키하고 아주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예. 정상회담을 하는데 생방송으로 송출이 됐는데 막 삿대질하고 이거 정말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 쇼맨십 하나로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유럽의 국방비 지출부터 이걸 끌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모습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방비 지출이 거의 1%대, 네. 많아야 2%대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트럼프가 이제까지 계속 한라인 또는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야, 우리가 지금 국방비를 6.8%를 쓰고 있는데 GDP에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유럽들 지금 독일 주도란, 유럽에 주도하는 미군 그 비용에 미국이 겨우 거의 한 70%를 대고 있었고 많은 곳이 30%밖에 안 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이걸 잡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가 니네 쓸데없는 지출을 나라를 한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줄일 때 니네 좀 늘려라는 걸 일기특허 요구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국방비 지출 증액하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런 노림수를 갖고 있지 않았나. 트럼프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죠. 네. 저 장면은 보면 볼수록 신기한데 저건 진짜 영화에서도 저렇게 연출하기는 힘든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그 효과는 톡톡히 보고 있다고 저는 누가 생각합니다. 의도했을까요? 뭐 뒷얘기가 들리는 중에 보면은 거의 그 뭡니까 히토류 관련한 광물 협정. 네, 그것 사실 저 그 회담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아닌데 네. 저렇게 싸우는 모습이 뒤에 한 10분 정도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앞부분에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여기까지 잘 왔고 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예. 벤스가 불을 지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역할을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참 사견인데 사실 젤렌스키도 저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까지 거의 한 150조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나 안전까지 보장해주고 내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 만큼 더 지원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좀 뻔뻔한 요구를 계속 했었단 말이죠. 대신 그러면 우리나라도 니네한테 150조 달라 해서 국민들 여론이 그럼 우리는 얻는 게 뭐야라는 여론이 있는데 내 입장에서도 그걸 좀 잠재우고 싶으니까 히토류 협정하자. 사실 그 우크라이나에 히토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쇼잉오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 좀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나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벤스가 옆에서 툭 불을 지폈고 사실 저 때 트럼프가 그 방송 송출을 막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예. 안 막았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불을 지피면서 그러니까 바로 유럽 가서 유럽 정상들이 한번 모였지 않습니까? 예. 영국에 싹 불러서 네. 야 우리 지원해 주자 이제 미국이 손떼기 시작하면 우리 답이 없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지금 트럼프가 원했던 수순 아니었겠나 하는 근데 생각이 다시 들죠. 뭐 TV에 나와가지고 뭐 이제 젤렌스키 광물 협정에 서명하러 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굉장한 그렇죠. 그렇죠.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고단수의 어떤 예. 국제 외교 전략이 아니었겠나 하는 느낌이 들고 지금 그거 보고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0.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552포인트, 코스닥도 0.4%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724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3,700원.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일단 엔비디아 주가가 좀 주말에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지금 3% 가까이 좀 하락할 걸로 보여집니다. 186,7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지금 109만 원으로 108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이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33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0.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6천 원. 셀트리온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4,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1만 5,5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3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난주 후반 들어서 주가가 좀 이틀 연속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0.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6만 5,500원. 에코프로 BM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9,8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1만 9,000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1%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0만 3,500원. 리가캠바이오도 지난주 후반에 좀 많이 떨어졌었죠. 제 가운데 삼천당제약 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8,600원. 클래시스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9,100원이고 휴젤, 코롱티슈즈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양시장이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뭐 최근에 국내 증시도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오늘도 어떤 흐름을 네. 보여줄지 쉽게 예측이 안 되네요. 어쨌거나 뭐 토요일 아침에 확인했던 야간 지수 선물 주말 마감은 그래도 뭐 한 0.3%대 강보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래도 뉴욕 증시 지수 선물 흐름을 좀 반영하기도 하고 뭐 이런 해서 좀 이제 혼조세로 시작할 것 같은데 아까 지금 이제 이 대표님하고 나눈 말씀 중에 이제 저는 계속해서 저는 나름대로 또 이렇게 차트로 시장을 계속 점검하다 보니까 유럽 증시가 뭐 닥스도 그렇고 독일 닥스도 그렇고 유로스톡스도 그렇고 이 조금 버거운 레벨에 오긴 온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은 생기네요. 좀 이렇게 좀 쉬었다가 하고 차익 실현도 나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대목인데.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은 듭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요. 지금 여기 또 재밌는 뉴스가 그 영란은행의 총재로 수입돼 갔던 캐나다 국적의 마크 카니가 BOE 그때 한참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걸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드라기 이름도 가물가물하네. 그 마리오 드라기 마리오 22 총재할 때 영란은행 총재하면서 마크 카니가 버냉키하고 같이 막 돈 뿜어대면서 이제 세상 구한다고 했던 이 양반이 지금 트리도 후임 총리로 거의 확실시되네요. 약간 그러면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면 긍정적인 변화가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있을 거라고 변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리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통할 수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트리도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요. 네. 네. 그래요. 또 시장을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네. 그렇게. 이미 중국 쪽은 아예 또 안 보시는 거예요, 아직은? 보고 있죠. 지금 보고 굉장히 계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쪽. 네, 지금 뭐 중국에서 그 딥식 이후에 막 예. 쏟아내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보면은 독일하고 중국 쪽이 또 좋잖아요. 특히 맞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뭐 항생 이쪽, 또 예, IT 예. 쪽. 예. 근데 이제 저희는 투자는 안 할 겁니다만 아. 중국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당분간은 지난번에도 앵커님 혼자 그때 진행하실 때 네네. 단기적으로 중국은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실 거라면 살짝 엑스포저를 가져가도 예. 되시지 않겠나 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직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그래요. 업종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미국 쪽에 약간 이제 빅테크가 흔들렸지 않습니까? 많이 흔들리고 있죠. 네.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딱 하나를 꼽으란다라고 하신다면 올해는 부동산 분야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부동산 말씀 주셨어요. 네, 예. 리츠 부동산. 예. 네. 왜냐하면 10년물 그건 지금 미국 얘기죠? 예,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외람되긴 하지만 뭐 군수업종 정도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방산 뭐 작년 쪽이요. 예. 작년 가을인가부터 우리나라 가끔 질문을 받을 때 예. 이제 군수산업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라. 지정학적인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예측을 네. 해본 기억은 있지만 뭐 우리나라 같으면 군수업종, 미국 같으면 뭐 여러 업종이 있겠습니다만 뭐 산업재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지만 뭐 산업재는 한 세컨티어 정도, 탑티어 정도는 부동산, 리츠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저희 4개 포트폴리오 중에도 부동산 리츠가 지금 연초 이후에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5%에서 한 6% 정도 시현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아주 뭐 나쁜 수익률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있죠.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저 그래프가 네. 업종별 수익률인데 네, 예. 그게 이제 빨강색이 연초 이후에 각 연초 업종별 이후. 수익률이고요. 예. 파란색이 위클리인데 뭐 예. 지난 한 주는 아주 매우 안 좋았죠. 금요일 날 네네. 반등을 하긴 했지만 S&P 500 기준으로 지난주는 다 빠졌다 보면 되는구나. 예. 3% 가까이 네, 빠졌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연초 이후에 그 자주색 그래프를 쭉 보시면 필수 소비라든가 예. 통신 서비스는 뭐 저기 빅테크 속해 있으니까 소재, 헬스케어, 부동산 이런 그래도 한 4개 정도 업종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초 이후에 예. 한 적은 게 3% 중반, 많은 게 8% 중반까지 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일단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주말에 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제롬 펄 연준 의장 발언, 이제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좀 종식시키는 모습이었고 그에 따라 빠르게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흐름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3월 1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고 뭐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이제 S&P 500,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 금요일에 좀 빠르게 많이 떨어졌다가 또 몇 분 만에 S&P 500 같은 경우는 1% 이상 낙폭을 회복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계성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네요. 지금 0.3% 떨어집니다. 2,555포인트, 코스닥도 0.4% 하락으로 72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으로 53,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 하락합니다. 18만 9천 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0.4% 올라갑니다. 34만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6% 하락하면서 108만 2천 원. 현대차가 약보합으로 19만 6,400원이고요. 기아가 소폭 떨어집니다. 9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0.2% 상승으로 18만 4,500원. 또 삼성전자 우선주가 소폭 하락하면서 4만 5,400원. 네이버가 0.2% 떨어집니다. 21만 2,5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2% 상승하네요. 7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 떨어집니다. 사흘 연속 하락으로 36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약보합권으로 11만 6,500원, HLB가 0.4% 하락합니다. 8만 5,400원. 에코프로 0.3% 내림세입니다. 5만 9,2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6% 상승합니다. 32만 3,500원. 삼천당작 강보합권으로 19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 1% 올라갑니다. 5만 9,700원. 휴젤도 1.4% 상승하면서 30만 7천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는 좀 떨어집니다. 10만 4,500원. 파마리서치 강보합권으로 30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는 지금 스틸 쪽, 그러니까는 철강, 강관 쪽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동스틸이 16%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동스틸이 4,600원, 그리고 한국철강, 고려제강도 각각 2%에서 1%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스틸 4% 강세입니다. 4,520원, 그리고 휴스틸도 지금 올라갑니다. 2.58% 상승하면서 6,360원. 문배철강 1.5% 상승합니다. 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강관업체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중소형 철강 업체들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방산주 앞서 보셨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또 지금 시가총 10위권에 이름 올려놓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세트레가이가 7% 넘게 올라갑니다. 5만 9,600원이고요. 한국항공우주도 3% 이상 상승합니다. 8만 2,400원. 현대 로템도 3.7% 상승하면서 9만 3,100원이고요. 한화시스템 0.8% 올라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 상승하면서 73만 9천 원. S&T 다이내믹스도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풍산 지금 3.5% 올라갑니다. 6만 7,200원. 그리고 한화도 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 i3 시스템도 4.7% 올라갑니다. 오늘 방산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오늘 또 정유준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강세네요. SO일도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이 3%, 4%까지 올라갑니다. 13만 3,300원, SO일도 2.9% 상승하면서 5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유주들. 그리고
강관주, 중소형 철강주도 움직임 좋고 히토르 쪽도 움직임이 약간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린 리소스가 6% 강세입니다. 14,940원. 세노텍 그리고 이지까지도 2%에서 또 0.8% 상승. 다만 유니온도 지금 1.8% 올라가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0.9%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종목별로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다시 순매수 보여줍니다. 1,242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78억 원, 254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15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3억 원, 4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기장 마감 대비로 1원 20전 상승하면서 1,44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대형주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래도 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네, 예, 그러네요. 종목 장세입니다. 일단은 네, 지금은 같이 가고 같이 빠지는 장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네네. 그래요. 또, 이게 저 정도면은, 자, 생각보다 또 SK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또 약하네, 그죠? 한때는 완전 삼성전자부터 대비 아웃퍼포먼스 그랬는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게 진짜 주식이라지. 그렇죠. 아니, 저기 이 대표님. 네. 뭐 이제 이 대표님도 이제 방송 노출이 좀 잦아지시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욕을 먹더라도 이러다 장이 또 추가적으로 더 빠지더라도 할 말은 하고 가야겠다. 펀더멘트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보면 안 해도 될 말 내지는 피해도 될 만한 주제를 갖다가 자꾸 끄집어내다 보니까 욕을 먹는데 이 삼슬라, 이 테슬라 3배짜리 레버리지. 이 국내에는 아예 상품도 없고 미국에는 기껏 2배니까 런던에 상장했는 거 거기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 펀드 전체의 90% 이상이 우리 한국 사람 돈이더만요. 네. 근데 테슬라 주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다 곱하기 3배를 했으니 뭐 80%니 90%니 계좌가 거의 말랐을 것 같습니다. 들어간 타이밍에 따라서는 탈탈 다 틀린 그것도 있을 거고 한데 이거는 이 대표님 처음 저희 출연하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연간 평균적으로 꾸준히 한 10%대 초중반, 뭐 중후반 이렇게 해서 남들은 뭐 레버리지에서 작년 같은 장에서는 무슨 뭐 100%도 150% 수익률도 내서 막 졸지에 스타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오신 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든 이런 식의 레버리지 투자 어떻게 뭐 말린다고 말려질 사안은 아닙니다만 말려질 사항이 절대 아닌데 저는 강하게 지양하셔라. 지양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다르게 하는 전략 중에 네. 뭐 일반적으로 롱 포지션을 잡는 전략이 이제 보통 쓰시는 것이고 네. 레버리지가 있고 인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자체 그러니까 내부 규정으로도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는 투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인버스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주식이라든가 ETF를 갖고 포지션을 구축한 다음에 이걸 갖고는 가고 싶은데 시장이 좀 조금 불안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인버스를 한 포트폴리오에 한 뭐 30-40% 정도를 가져가게 되면 예. 이럴 때는 좀 덜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먹을 때는 많이 먹겠죠. 네. 그런데 이게 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자체가 우리도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이만큼 빠졌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밸류에드 리스크라든가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최악의 경우에 손실률이 얼마나 날 거냐를 대충 예측을 하고 가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아주 정면으로 위배되는 전략이란 말이죠, 레버리지는. 예.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게 수익률,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그 어떤 관리 자체가 안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저는 굉장히 좀 기피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말씀은 뭐 어지간하면 다 학계에 계신 분들은 네네. 더 그렇게 얘기하실 거고 진짜 현장에 계신 이 대표님도 지향이 아닌 지양하시라 말씀하시지만 제가 봐서는 이쪽에 발들이신 분들은 뒤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것도 많이 하기 위해서는 3배 아니라 30배짜리 레버리지라도 있으면 하겠다. 우리 과거에 FX 마진 보세요. 맞습니다.
증거금 2%, 레버리지 50배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기도 했는데 이게 우리 한국인 DNA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가 왜 그 비싼 수수료 줘가면서 런던까지 가게 하냐고요. 차라리 우리 국내에 만들죠. 그러면은 수수료라도 국내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내 증권사에. 네. 왜 영국에다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뭐 말씀이 나와서 말이지만 뭐 블랙락이라든가 SEC에서 이제 비트코인 뭐 ETF 같은 네. 것도 허용을 해주고 예. 이런 게 정부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뭐 CBDC에 포함이 될 거다 이런 스탠스는 전혀 없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그거를 금융시장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는 예. 세수 확보라든가 수수료 수입이 어차피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식의 시각을 좀 갖고 있죠 저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비축 자산으로 하긴 한다 했지만 그 행정명령의 내용이 추가로 사는 것보다 현재 뭐 압수가 됐건 뭐가 됐건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걸 팔지 않는다 쪽의 비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저는 보니까 이제 좀 실망하는 양상인데 애초에 저는 제가 이제 트럼프의 좀 빙의를 해보자면 빙의. 네. 트럼프라는 분은 이 가상화폐가 정말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저는 부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순전히 정치적인 스탠스 때문에 네네. 대선 활동하면 그러니까 후보 활동하면서 네. 이제 그쪽 표밭을 신경 쓰는 멘트 정도라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비트코인에서 얼마나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에서 약간 배신당했다고 표현할까? 또 그럴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잖아요. 네. 다른 데서도. 근데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게 30조짜리 시장이고 미국이 뭐 지표나 이런 그 구성으로 보면 수만 가지가 믹스돼서 굴러가는 경제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는 낙관주의자이고 싶다는 게 안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은 소식을 따라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좀 바닥이 지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는 딱 그렇게 보고 바닥 있습니다. 지났다. 뭐 여기서 좀 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예. 극심한 변동성은 이제는 좀 피크아웃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가 매수를 좀 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가 매수. 그런데 이제 기존의 그런 섹터가 아니라 앞서 말씀 주신 뭐 부동산, 리츠 그쪽으로. 네, 그런 쪽에 조금 더 뭐 꼭 100%가 아니라 뭐 빅테크 싸져 있으니까 예, 한 20, 예. 30% 산다면 예. 한 동일한 비중으로 부동산 이런 쪽도 좀 노출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 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난주 그 3월 4일, 5일 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 레리 핑크가 네네. 이제 블랙락의 회장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또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게 예. 저는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운용을 잘한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아주 종합자산 운용사고 예. 모든 걸 다 깔아놓는 운용사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예. 레리 핑크가 굉장히 이번 국면에서 중요한 것이 트럼프하고 굉장히 사이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파나마 운하가 이제까지 한 50년 전에 미국이 파나마한테 네. 운영하는 네. 운영권을 줬는데 예. 그게 지금 중국 군대까지 주둔하면서 중국이 다 네. 먹고 있었다는 예. 거거든요. 그걸 지금 깨뜨리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블랙락에서 27조 원을 들여서 운영권을 획득을 해버렸어요. 블랙락에서. 그 정도로 미럴 관계예요. 지금 네. 백악관하고. 그분이 시장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큰 하락이 있으면 사라, 바이 더 딥 해라라고 아주 강조를 하셨단 말이죠. 시장 전세가 지금 뭐 망가지는 거 아니다. 세상이 끝난 거 아니다 지금. 항상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향후에 좀 길게 보셨더라고요. 올해 하반기 정도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그때부터 이렇게 상승을 할 건데 그 전까지 빠지는 거 바이 더 딥 해라라고 아주 목놓아 강조를 하셨고 저는 그런 입장에 조금 동의하는 입장이고 시장의 바닥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하반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저가 매수, 바텀 피싱 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데일리 차트, 일간 차트 같은 거 짧은 차트를 보면은 대표님 저도 사고 싶어요. 아, 힘들죠. 저도 사고 싶은데 네네. 혹시나 이거 갖다 위클리나 먼슬리처럼 큰 차트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고 나면은 혹시 A, B, C가 있을까? 지금 이제 요 첫 하락 파동에 대한 반등 국면이라면 여기서도 어떤 단기적인 기회는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못 나온 분들은 좀 정리할 기회가 생기겠는데 혹시 이 무서운 이 킬러 C 웨이브가 있을까 봐. 네. 그 부분은 계속 뭐 점검해 나가면서 그렇죠. 대비할 수밖에 저 없겠죠.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펀더멘탈 흐름을 갖고 펀더멘탈로 기준을 본다. 삼는 것이며 근데 펀더멘탈 흐름이 지금 나쁜
정말 막 경기가 부진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실제 지표가 그렇게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드리고 아까 예. 모두의 그 앵커님께서 정부 지출 살짝 아, 언급하셨는데 예, 제가 예. 저는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차트인데 네. 이걸 꼭 보시면 네. 그 트럼프의 스탠스만 놓고 보고 인터뷰라든가 코멘트를 놓고 보면 이 트럼프 정부가 지금 새롭게 입각을 하면서 정부 지출을 굉장히 긴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막연하게 드실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트레저리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데일리 트레저리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그 재무부에서 이제 현금 유동성을 관리하는 창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창구에 잔액이 얼마냐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주 그 믿을 만한 투명한 데이터라는 거거든요. 네.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좌측 그 세 개의 테이블을 보시면 아래부터 2월 21일 당시에 예. 그 트레저리 재무부 일반 계정의 잔고하고 2월 27일 그리고 3월 6일 올라올수록 최근 걸로 쭉 그려놨거든요. 네네. 2월 21일 현재 7,380억 달러였습니다. 예. 잔고가 그러니까 한 예. 1,000조 가까이 됐다는 얘기죠. 27일 날 일주일 있다가 5,370억 달러로 줄어들더니 3월 6일 날 지난주 말에 5,290억 달러로 줄어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 달 덜 되는 기간 동안 거의 한 250조 정도 잔고를 줄였다는 얘기니까 네네. 재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줄였다는 얘기는 그 현금이 시장으로 정부 지출을 통해서 지금 제공을 해줘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 추세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권색 그래프가 같은 기간 동안에 작년 정부 지출 흐름이었고 위에 약간 파란색 그래프가 올해 흐름이거든요. 네. 작년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 지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탠스나 정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돈을 더 많은 금액을 공격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이런 것들이 정말 진성 데이터 아니겠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경제 펀더멘탈에 당장 소식이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주일 영향을 미치는 않겠지만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조금 길게 한 달, 두 달, 1분기, 2분기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감세도 지금 예정돼 있고 규제 완화도 예정돼 있고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트럼프의 당근을 기대해 볼 때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던 것이 이런 흐름을 좀 말씀드렸던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때보다도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는 뭐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하는 일도 그렇고 정부 쪽에서의 정부 지출은 많이 줄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시장 내 유동성 측면에서는 그러면 돈줄은 조금 말라들 수도 싶지만 실제로는 더 공격적인 실제로는 지출을 하고 공격적인 있다는 지출을 얘기죠. 하고 있고 또 뭐 제가 또 기대하는 바는 그 돈 어분대로 빠지지만 않으면 그걸 지금 잡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우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몇 천억 달러씩 한 번씩 갔다 하면 몇 천억 달러씩 그렇게 갔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눈먼 돈만 줄여나가도 아, 그럼요. 예, 정말 맞는 말씀하시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미국 경제 낙관론에도 시장 투심을 자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2,56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추가적인 하락세 보여줍니다. 0.5%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 724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매도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외국인 현재 1,66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4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2,11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7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32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홀로 400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판매업체와 비철금속, 석유와 가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철강과 방송, 엔터, 전기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관광 관련주가 강세 기록 중입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기대감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를 협상 카드로 관세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도 보도되면서 오늘도 관련주로 주목받습니다. 하이스틸이 4%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4,510원, USD가 2.1% 상승하며 현재 거래가 2,185원입니다. 휴스틸도 2.5%, 넥스틸이 1.56% 상승하고 있고요. 동양철광만 0.2% 하락 전환된 상태입니다. 방산 관련주가 2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JP모건이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서를 발간한 영향이 큽니다. JP모건은 유럽 내 시설 확보와 중동의 방위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한국의 방위산업 주식 목표가를 평균 28% 상향했습니다. 더불어 9조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를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이르면 다음 달 체결된다는 소식도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세트레가이가 4%대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57,700원, 한화가 3.78%, 4% 가까이 상승하면서 49,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IT 세넨텍이 3.2%, i3 시스템이 0.51% 강세고요. 더불어서 S&T 다이내믹스까지도 1%대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36,450원입니다. 로봇 관련주도 전반적인 좀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올뉴 아트라스가 올 연말 완성차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데요. 로봇 시장 성장 기대감에 관련주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로봇주 내에서는 클로봇이 4.86%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9,210원, SP 시스템즈가 0.6% 오름세로 8,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라온테크가 9.13%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9,200원으로 집계됩니다. KNRN 시스템은 보합, 그리고 하이젠 RNM은 지금 0.65%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료 관련주 주가 상승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오늘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대상으로 2차 보복관세 부과에 들어가자 국내 사료 관련주가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료주 내에서는 미래생명자원이 10.5% 상승 중입니다. 4,32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KC피드가 6.85% 강세로 2,875원, 팜스토리가 2.47%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는 1,285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한일사료가 1.64%, 고려산업도 0.3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상승한 뉴욕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 여전히 힘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재료가 확실한 종목들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다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수급 상황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 우위인데요. 최근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 예산 감축 소식으로 주가가 크게 급락했었죠. 단기간 내에 가파른 랠리가 진행되다가 조정이 빠르게 나타난 만큼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데요. 또 투자 의견 상향 소식도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어가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시장 수익률로 상향 조정했는데 팔란티어의 풍부한 AI 파이프라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또 정부와의 관계도 당초 예상보다 더 밀착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마벨 테크놀로지와 브로드컴의 상반된 실적으로 최근 주가 변동성이 큰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4위는 TSLR, 그리고 1위는 테슬라입니다. 서학개미는 계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본격화된 관세 전쟁으로 증시가 부진을 이어가면서 투자 손실도 빠르게 확대 중인데요. 특히 최근 한 달 새 TSLR에 투자한 서학개미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1%에 달합니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와 전기차 판매 부진, 또 관세 등 잇따른 악재들이 주가를 계속 흔들고 있죠. 이에 월가에서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연이어 내리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90에서 $380로, 골드만삭스도 $345
$329에서 $320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선 서학개미의 테슬라 순매수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6월에 있을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기간 동안 저가 매수에 나설 거란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3위는 엔비디아입니다. 한동안 계속된 매도 우위에서 드디어 매수 우위로 역전됐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연초 이후 주가가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저점을 형성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딥시크 출연 이후 주가는 고점 대비 25% 넘게 빠지면서 시총 3위까지 밀린 상황이죠. 그러나 분석가들은 딥시크가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성장성과 시장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건 아니란 의견입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6일 시장을 끌어내린 마벨 테크놀로지 소식입니다. 실망스러운 이번 분기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시장을 무지막지한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특히 주목받았던 맞춤형 반도체 관련 수요가 월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분기 매출로 18억 7,500만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기관이 비공식적으로 기대했던 21억 달러엔 크게 미치지 못하죠. 특히 최근 아마존과의 계약으로 인해 더 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어서 실망감이 더욱 컸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3칩 관련한 공급을 중국 업체에 뺏길 가능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입니다. 베어드는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월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제시했는데요. 최근 판매량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반토막이 났는데 특히 독일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76%나 감소했죠. 같은 기간 독일 전체 전기차 등록 건수가 31%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대조되는 흐름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모델 Y의 리프레시 차량 출시 준비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더욱 연기할 것이며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 또한 테슬라의 수요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 거란 분석입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440에서 $37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버코어는 아마존을 탑픽으로 선정했는데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제시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죠. 그러나 이러한 주가 하락은 오히려 투자 매력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AI 비서 알렉사와 위성통신 자회사 카이퍼가 향후 주요 상승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았는데요. AI 클라우드 서비스와 로보티스 기술을 도입한 자동화 측면에서 성장 여력이 막대하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국내 기업들도 시장 진입에 나섰고 또 세계 각국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무기 확보에 나서면서 방산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로봇과 방산업종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양 연구원님, 자 궁금해요. 양 연구원님 대학 때 전공이 어느 쪽이셨어요? 저 사실 대학 때 문과였습니다. 아. 야, 그래도 뭐 로봇이나 방산 쪽은 이거 말고 진짜 문과들이 힘든 업종들이 더 많은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게 그거였나? MWC 맞아요. 맞죠? 네. 네. 여기서 피지컬 AI라는 이제 화두가 제시되었고 이거는 또 CES 2025에서 또 젠슨 황도 이미 피지컬 AI. 그래 결국 AI가 이제 몸처럼 몸을 갖춘다는 얘기니까 로봇하고 접목한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AI라고 하면 저희가 제일 아마 인상이 깊었던 거는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알파고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2022년, 2023년 들어서는 뭐 챗GPT 이런 이제 LLM 네, 언어 네, 모델에 네, 대한 네. 관심들이 커지고 있고 쉽게 보시면은 AI라고 하는 게 저희 눈에 절대 보이지가 않았었습니다. 어디선가 컴퓨터 안에서 이제 돌아가던 눈에 안 것들이었었는데, 보였다. 네, 이제 그것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몸의 형상을 띠고 나타난다. 다만 그 몸의 형상을 띠려면 그 뭔가 물리적인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일까 하면 이제 로봇이기 때문에 네. 이 AI와 이 로봇 간의 그런 결합 자체가 굉장히 좀 가속도가 이제 붙고 있는 상황이고 뭐 피지컬 AI라고 해서 최근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제 뭐 MWC에서도 다소 언급이 되기도 했지만 뭐 작년 연말부터 또 올해 연초 CES에서 계속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올해는 이제 로봇 하면은 단연코 피지컬 AI가 가장 큰 키워드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보게 되면 테슬라 이제 옵티머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까지도 주요 빅테크들 업체들도 지금 로봇 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중국 전인대에서도 보니까 휴머노이드가 언급이 됐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나 뭐 로봇 예. AI 분야에서 앞을 이제 선두를 좀 치고 나가고 있는 국가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그리고 이제 중국을 꼽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계열로 비교를 해서 보면은 네. 대략 한국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뒤처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반면 또 이야기가 많이 되는 뭐 오픈 AI, 뭐 메타, 구글 이런 기업들도 이제 뭐 휴머노이드를 작년 연말부터 막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을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런 기업들과 비교하면은 또 저희가 결코 늦지는 않은 상황이고, 지금 한국도 2022년, 2021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각각 로봇 사업 본격화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었고, 삼성전자가 최근 이제 저희가 이제 12월 달 연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예. 국내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에 추가적인 지분 투자를 또 하면서 휴머노이드 예.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만큼 올해 좀 다양한 국내 기업들도 좀 휴머노이드나 로봇 AI 쪽 소식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현대차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다가 인수한 거죠.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대략 한 80% 정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네. 20%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전 코너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현대차가 그러면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를 갖다 투입할 정도, 그게 지금 우리 연구님 보시기에 거의 뭐 가시권에 들어왔습니까, 그게? 일단은 지금 당장 뭐 상용화를 하겠다 이 관점은 아닌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테스트성으로서 일부 이제 공장 라인에다가 로봇을 넣어서 네. 이제 시범 삼아 사용을 시범 삼아. 해보겠다라는 정도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또 저희가 휴머노이드 쪽에서 유명한 기업이 피규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피규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BMW와 협업을 해서 휴머노이드를 공장에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유비텍이라고 하는 회사도 뭐 중국의 니오라든지 BID, 지커와 같은 다양한 제조 기업들의 로봇을 조금씩 이제 넣기는 시작은 했는데, 네. 저희가 자동차 공정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뭐 차체 조립 공정도 있고, 네. 도장 공정도 있고, 뭐 의장 공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공정들이 있는데, 의장을 제외하고는 이미 뭐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으로 대부분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좀 저희가 기존에 뭐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던 부분에 뭐 휴머노이드를 신규로 투입해서 쓰기는 아직은 좀 휴머노이드 성능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뭐 지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상황들이어서 뭐 의장 공장 쪽에 아마 이제 다수 투입하고자 이제 시도들은 나오겠지만은 아직은 좀 시간상으로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된 거죠. 맞습니다. 지금 뭐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작년, 재작년 뭐 2년 연속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인수한다, 그렇게 최대 주주가 됐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소위 말해서 3배가 한번 단기간에 나버렸고, 지금은 조정 중인데, 지금 향후 그러면 또 이 주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그리고 지난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결합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예. 자회사가 된 만큼 양사 간의 그런 시너지들이 좀 본격화될 것을 기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각종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연초부터 해서 삼성전자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따로 별도로 로봇 관련된 TF를 구성을 해서 예. 이제 개발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양사 간에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로봇 아이템들이 공개되는 게 일단 저희가 가장 좀 기대해봐야 되는 이벤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봇 얘기하다 보면 레인보 로보틱스는 굉장히 방송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주가 측면에서 또 한번 이렇게 짧게 또 한번 따블랐던 게 그 로보티즈인데 네. 여기는 뭐 하는 회사예요? 로보티즈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게 이제 배송 로봇 분야를 배송? 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실내 또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신사업으로서 계속 내세우면서 다수의 이제 배송 로봇과 같은 이동형 로봇들을 공개를 했었었는데 네. 최근에 이 회사가 주목받았던 거는 그 신사업 분야인 배송 로봇 때문이 아니라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로봇에 들어가는 구동 부품을 했었던 회사입니다. 액추에이터요? 네, 액추에이터라고 모터나 감속기, 이제 센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부품으로서 묶인 이제 로봇의 관절이나 아니면 바퀴 이런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분야의 부분에 이제 활용되는 부품을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그 액추에이터를 이제 가장 잘 만드는 회사이고, 근데 이 액추에이터가 뭐 상업용, 그러니까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뭐 상용화되어 있는 로봇 분야에 들어가기보다는 연구 개발하는 플랫폼들에 많이 활용이 되는 이제 성격의 액추에이터인데 지금 저희가 서두에서도 이제 뭐 피지컬 AI다, 네. 로봇 AI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이 로봇 AI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AI니까 물리적인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데이터를 쌓으려면은 실제 로봇을 가지고 움직여가면서 데이터를 일부 쌓아줘야 되는데 그 물리적으로 쌓는 데이터들을 이제 비싼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를 활용해서 쌓을까 아니면은 저렴한 연구 개발에 특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쌓을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연구기관들 또는 기업들은 후자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연구 개발 플랫폼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결국 이런 플랫폼들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부품 수요도 좀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틀에서 보면은 로봇 AI의 흐름과 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은 안 되는 회사였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기대해 볼 만한가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액추에이터 분야가 저희가 뭐 만든 지 뭐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뭐 모터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내재화가 되어 있어서 이 회사의 액추에이터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한 2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그동안 전사적으로 적자가 났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신사업 분야인 배송 로봇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연구 개발이나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던 건데 배송 로봇도 지금 LG전자가 또 로보티스의 주주입니다. 한 8%, 9% 정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한 40대 정도 로보티즈로부터 배송 로봇을 또 구매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배송 로봇 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올라오고 액추에이터 부분에서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뭐 전사적인 이익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흑자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위 산업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그 광물협정 서명할 때 만났잖아요. 뭐 그때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유럽들도 좀 위기 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제 자주적으로 좀 국방력을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국방비를 증액하게 나섰는데 그에 따라 아무래도 좀 금융시장에서 주목받은 거는 지금 유럽 쪽의 방산 기업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유럽 방산 기업들이 뭐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수익률로 보면은 뭐 라인메탈이나 뭐 사브 이제 이런 주요 기업들은 한 50% 정도 주가 상승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최근 3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뭐 라인메탈은 거의 100% 이상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강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럽에서 자주국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국방 예산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나토 국가들 지금 이제 국방비 목표로서 GDP 대비해서 한 2% 정도를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빠르면은 올해 6월 정도 나토 정상회담에서 상향이 될 겁니다. 목표치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2%에서 한 3% 정도로 올리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 행정부는 3%는 부족하다, 5%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제 1% 포인트에서 한 3% 포인트까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고 이것들을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보면은 이거 이제 관련 목표들을 2030년까지 달성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뭐 달러로 보면 한 1조 달러, 뭐 최소 1조 달러에서 최대 3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는 여건들이고 하나로 보면은 뭐 1,000조에서 뭐 3,000조까지 부분도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물론 이제 국방 예산들을 모든 돈들을 다 이제 무기 사는데 활용은 하진 않지만은 최소 한 30% 정도는 저희가 지출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400조에서 500조 원 정도의 무기 수요가 향후 5년에서 6년 정도 창출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이렇게 다양한 이제 엄청난 큰 무기 수요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방산 기업들 특히 유럽 기업들 중심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들, 흔히 저희가 이제 컨빅션이라고 하는데 네. 확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유럽의 방산주라 하면은 유럽 방산주가 요새 계속 화제가 되던데 대표적인 게 뭐 어떤 회사가 있죠? 대표적인 거는 방금 말씀드린 라인메탈이라고 해서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좀 비슷한 기업입니다. 예. 지상 방산 부문에서 가장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예. 그 외에는 이제 레오나르도라고 이탈리아의 예. 항공기를 전투기를 만드는 경공격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다양하게 사업을 하지만 예. 레오나르도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FA50과 같은 이제 공격기의 이제 경쟁사로 많이 꼽히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자고 하면은 다쏘라고 하는 회사도 네.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다쏘. 있기는 한데 다쏘 아비아시옹이라고 예. 해서 다쏘 그룹의 이제 항공기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가 어허. 있는데 뭐 전투기 중에서 요즘 4.5세대급 전투기로 가장 좀 이름을 날리고 있는 전투기가 라팔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예. 그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다쏘여서 뭐 이제 저희가 라인메탈, 뭐 레오나르도, 뭐 다쏘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자고 하면은 영국의 뭐 BAE 시스템즈라고 하는 또 마찬가지로 지상 무기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 다양하게 존재는 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라인메탈이 한 50% 정도 올랐고, 근데 또 안 말씀드린 게 이제 사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뭐 전투기나 아니면 미사일류를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스웨덴 기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최근에 한 60% 정도 상승을 하면서 뭐 너나 할 거 없이 급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브 상황입니다. 자동차도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그 유럽에서는 많이 보이던. 네. 아니 그리고 그것도 볼보가 이제 중국 거 됐죠. 네, 볼보도 원래 스웨덴 아닙니까? 맞습니다. 스웨덴도 무슨 방산 쪽이라는 것던데. 그렇구나. 아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막 점검을 해보니까. 오. 저희가 흔히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예. 하는 관점에서 네. 보게 되면 멀티플을 보게 되면 네. 저희가 보통 이제 PER을 많이 참고를 예.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방산 기업들이다라고 하면은 PER 평균이 한 20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 기업들의 PER을 보게 되면은 뭐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뭐 35배까지도 네. 부여를 받고 있으니까 예. 급격하게 좀 멀티플이 리레이팅되고 있는 이제 예. 국면이고 30배, 뭐 40배가 결코 싼 숫자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다소 이제 부담스러워하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라인메탈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 예산이 올라가고 어허. 이 회사의 실적이 앞으로 뭐 CAGR로 15%, 20%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이제 저희가 실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그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성장하는 관점에서 좀 리레이팅은 좀 이제 합리적이다라고도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급등 측면에서 우리 국내 방산주도 뭐 결코 뒤지지 않는데 저희도-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유럽 대비. 지금 한국은 네. 저희가 보통 아직까지는 20배의 언저리에 머물러 아직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유럽이 이렇게 멀티플이 급격하게 네, 올라가고 네, 네. 있으니까 한국도 좀 거기에 맞추어서 어.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업사이드는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서 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유럽에서 무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네. 당연히 직수에는 유럽 기업일 텐데 한국이 도대체 그렇겠네. 무슨 관계냐 무슨 상관이냐 예.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예.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 400조, 500조 늘어나는 무기 예산들을 유럽 기업들이 다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일부 뭐 동유럽이나 이런 기업 국가들 대상으로 낙수 효과들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네.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폴란드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제 예. 방산 협력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뭐 K2 전차 같은 경우는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라고 하는 다른 예, 로켓 예. 시스템에 활용되는 네. 유도탄도 마찬가지로 폴란드의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또 양산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도 K9 자주포 공장을 또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업 한국 기업이긴 하지만은 유럽 현지의 생산 거점들을 확보를 하고 이제 거기서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뭐 유럽에서 영내 조달로서 저희가 또 일부 취급이 될 거로 보여지고 뭐 이런 유럽에서 늘어나는 무기 수요들을 계속 저희도 같이 좀 수혜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는 좀 동반된 흐름으로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국내 방산 기업 중에서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돋보이고 향후 뭐 수주 모멘텀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뭐 수주 모멘텀 관점에서는 저희가 뭐 수출에 대한 아이템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수출 네. 지역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가장 다변화되어 있는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폴란드나 이런 국가들로도 이제 수출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예. 이제 올해부터 실적에서 뭐 호주나 이집트 K9들도 인식이 될 거고 예. 그리고 추가 수주 파이프라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뭐 북유럽이라든지 어허. 아니면 중동이라든지 뭐 미국, 캐나다, 뭐 동남아 그리고 아이템들도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뭐 레드백과 같은 장갑차 그리고 천무, 유도탄 등등등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확도 자체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높을 거고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저희가 4분기 실적 좀 이제 나온 지 오래되긴 했지만은 저희가 시장 컨센서스가 당시 한 6천억 정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네. 막상 실적이 나온 걸 보니까 8,900억 정도 영업이익으로 기록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실적들을 그렇죠. 보여줬었고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이제 인도되는 물량들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작년보다 올해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계속 성장한다는 관점에서는 이제 실적 성장과 그리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 좀 다 가장 종합적으로 봤을 때 편안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제 이렇게 이제 새 가슴이면 돈을 못 버는데 이게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2만 5천 원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10만 원 4배 뛰고 그러다가 숨고르기 하고 나서 이게 지금 70만 원 왔으니까요. 거기서 또 7배가 됐고 물론 이걸 다 드신 분들이라면 진짜 대단한 건데. 저도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네. 이제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예. 이후에 저희가 리포트를 작성을 예. 하면서 제목을 20조 원을 향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20조 원을 향해서. 지금은 이제 30조 원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시총이. 상황이어서 그 짧은 사이에 그때도 저희가 이게 더 갈까라고 시장에서는 의구심도 있었었고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이제 그런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당분간 이 방산 업종이 계속 주목받는 한 이 추세 자체는 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추세로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이 아니고 이거는 수직 상승인데. 그래도 뭐 이게 앞으로 좀 좋다라고 하면은 지금 투자 방법을 또 고려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직접 투자도 가능하고 ET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네. 알려주시겠어요? 요즘은 또 이제 직접 투자도 많이 선호하시긴 예. 하지만은 ETF도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ETF. 뭐 한국의 이제 한화 자산운용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네. 뭐 다양한 네. 방산 ETF들 국내 중심으로 담은 ETF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ETF라고 해서 뭐 네. 유럽이나 뭐 미국 쪽 방산 기업들까지 담고 있는 ETF들이 있어서 어떤 기업들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맞아요. ETF를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급등하긴 했지만 예. 또 뒤따라서 한국 항공우주도 최근 한 50% 그러니까요. 정도 주가가 크게 예. 올랐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항공우주가 뭐 작년, 재작년 다른 기업 대비해서 주가가 제일 안 올랐기 때문에 네. 개별 종목으로서는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 좀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렇게 또 모든 기업들이 키 맞추기를 하고 있고 그러게요. 뭐 결국 방산 기업들이 A라고 하는 기업만 오르는 게 아니라 B, C 다 오른다는 관점에서는 예. 차라리 ETF를 통해서 좀 바스켓 형태로 담는 그런 전략들을 좀 저희가 구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낙폭 빠르게 줄여내고 있고 코스피는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네요. 네. 환율도 또 전일 대비 약보합으로까지 네. 돌고 해서 시장 뭐 그렇게 우려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